때는 조선 어느 고을 끝자락 낡은 약초방 창고 안 새벽도 오기 전부터 15살 노비 소녀가 혼자 일을 시작합니다. 둔하다, 느리다, 쓸모없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가 한 병든 사람의 숨을 되살리고 한 집안의 진실을 뒤흔들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이 약을 살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을 끝자락,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작은 약초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지난 뒤에도 습기가 가시지 않은 창고 안은 말라 비틀어진 뿌리와 잎들이 뒤엉켜 묵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해가 오르기도 전부터 그 안에 한 소녀가 홀로 묻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창고 안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15살 노비 소녀 연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약재를 손으로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튼 손이었지만 움직임은 더없이 섬세했습니다. 썩어가는 황기와 살아있는 황기를 코끝으로 먼저 구별해내고 향이 죽은 당귀를 조용히 따로 모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서두름도 없이 손이 닿는 자리마다 약재 더미가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연희는 일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다문 채 눈만 움직였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약초방 주인 봉선은 그녀를 늘 둔하다 불렀습니다. 눈치도 없고 말도 느리고 쓸데가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연희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았고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욕을 들을 때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연희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몰락한 양반 홍참봉이 약초를 구하러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도포 자락이 문설주에 스쳤습니다. 창고 안 냄새가 진했습니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눈길이 연희에게 닿은 것은 그녀가 변질된 약재를 소리 없이 골라내는 손끝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홍참봉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빼느냐? 연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숨이 죽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봉서가 뒤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게 뭘 안다고 저러느냐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홍참봉은 봉서의 비웃음을 듣지 못한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홍참봉은 천천히 손을 품속으로 넣더니 엽전 열량을 꺼내 봉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겠소. 봉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웃음이 탐욕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홍참봉은 연희를 향해 고개짓을 했습니다. 연희는 손에 쥔 약재를 천천히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봉서가 뒤에서 무어라 말했지만 연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빛이 골목 끝에서 가늘게 스며들고 있었고 연희는 그 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홍참봉의 발소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연희는 새 집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창고보다 나쁜 곳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발 아래 흙이 단단했습니다. 봉선은 엽전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고 안으로 한 줄기 불어들어왔습니다. 홍참봉댁 사랑채는 오래된 집의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석가래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창호지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습니다. 안채 깊은 곳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신음이라기엔 너무 작고 숨이라기엔 너무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사랑채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는 장남 석준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으면 불처럼 뜨거웠고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방 안가득 찼습니다. 약탕기는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고 방 안은 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진해서 문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눈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연희는 코끝으로 그 냄새를 조용히 맡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석준의 아내 경수는 약탕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붉은 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래 울었거나 오래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연희를 보더니 미간을 좁혔습니다. 홍참봉이 데려온 노비가 바로 이 아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하나를 방 안으로 들인 것처럼 경수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약을 더 구해야 합니다. 독하고 값비싼 약으로 눌러야 낫습니다. 경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홍참봉은 대답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불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방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문 앞에서 약탕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코를 가늘게 세웠습니다. 약 냄새가 지나쳤습니다. 약재를 너무 많이 넣은 탓이었습니다. 불도 너무 셌습니다. 약이 끓는 소리가 탕탕 울렸습니다. 저렇게 끓이면 약기운이 날아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초방에서 수백 번 보았던 일이었습니다. 약이 많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이 많아 숨이 막힙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들었습니다. 경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이 연희에게 닿았습니다. 지금 뭐라 했느냐?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탕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노비가 감히 입을 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남편이 알름판에 노비 주제에 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고 당장 썩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문 앞에서 한 발짝, 또 한 발짝. 홍참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연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가운데 석준의 숨소리는 조금도 고르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탕탕 약탕기 끓는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연희는 마당 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랑채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 약탕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약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떴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홍참봉댁 마당에 불빛이라곤 없었습니다. 달도 구름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부엌 문틈새로 가는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석준의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 내쉬는 소리가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을 건너와 연희의 귀에 닿았습니다. 연희는 잠깐 멈추었다가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부엌 한쪽 아궁이 위에서 약탕기가 끓고 있었습니다. 경순이 저녁에 올려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약탕기 앞에 웅크리고 앉아 약 냄새를 조용히 맡았습니다. 장작불이 너무 셌습니다. 연기가 위로 치솟았습니다. 약 냄새가 아니라 탄 냄새가 났습니다. 연희는 손을 뻗어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불이 낮아졌습니다. 약탕기 끓는 소리가 탕탕하던 것이 보글보글로 바뀌었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이 너무 세서 문제였습니다. 이제 불을 다스렸습니다. 뚜껑을 조심히 들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숙지황을 찾아냈습니다. 습기를 잔뜩 먹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손으로 누르면 물컹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하나씩 건져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잠에서 깨어날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도 그릇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약재의 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은근하게 뜸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낮고 약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냄새는 오히려 더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연희는 그 향을 코끝으로 따라갔습니다. 지금 이 약이 옳은지 그른지는 냄새가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약초방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약재를 손에 쥐고 코로 맡으며 몸으로 익힌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희는 약탕기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졸음이 오는 것 같기도 했지만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불이 너무 약해지면 조금 살렸습니다. 약이 넘칠 것 같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작은 조정을 밤새도록 반복했습니다. 부엌 밖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석준의 숨소리가 어젯밤보다 조금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열이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덩이 같던 이마가 조금 덜 뜨거웠습니다. 경수는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날이 선선해진 탓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구해온 약이 드디어 드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말하는 그녀의 표정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연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린 방식이 옳았다는 확신. 그 확신을 깨뜨릴 생각은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홍참봉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부엌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연희가 조용히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홍참봉은 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약탕기 앞에서 밤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순이 약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연희를 향해 두꺼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이 방은 내가 드나드는 곳이 아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발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흙이 묻은 발끝이었습니다. 경순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약은 다시 경순의 방식으로 다려졌습니다. 불은 샜고 약재는 많았습니다. 약 냄새가 사랑채 밖까지 번졌습니다. 연희는 그 냄새를 맡으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가 돌 위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석준의 기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연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기침 소리가 더 또렷이 들릴 것 같았습니다.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마당 끝에서 끝까지 쓸고 또 쓸었습니다. 마당은 이미 깨끗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석준의 상태는 다시 나빠졌습니다. 열이 다시 올랐고 숨소리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경수는 약재상을 더 불렀습니다. 더 독하고 더 비싼 약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참봉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경순이 잠든 뒤였습니다. 홍참봉이 연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행랑채 끝, 아무도 없는 쪽이었습니다. 등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자리였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이냐? 홍참봉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책망도 아니었고 다그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알고 싶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그 목소리를 처음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을 해도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히 입을 열었다가 다시 호통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참봉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답을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약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숨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불이 너무 세면 약기운이 먼저 날아갑니다. 약재가 너무 많으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숨을 살리려면 약을 줄여야 합니다. 홍참봉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잘못 말한 것이 있는지 속으로 헤아렸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가 금세 멈추었습니다. 사방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홍참봉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약초방 창고에서 연희를 보았던 그 눈빛과 비슷했습니다. 뭔가를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의 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연희는 그 소리를 세었습니다. 세 번이 되었을 때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약방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문 앞을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아주 잠깐.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홍참봉댁 대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하인들이 앞뒤로 따르고 약재 상자가 여러 개 실려왔습니다. 약재 상자마다 붉은 비단이 단정히 묶여 있었습니다. 구의원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을 안에서도 이름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보러 이웃 고을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경순이 대문 앞까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의원을 만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홍참봉은 사랑채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보다 피로가 더 많았습니다. 구의원은 사랑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석준의 손목을 잡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윽고 혀를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져온 약재 상자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뿌리와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빛이 좋고 냄새가 강했습니다. 멀리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이 병은 독한 약으로 눌러야 합니다. 뿌리 깊이 파고든 열을 힘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독을 독으로 치는 것입니다. 지체하면 늦습니다. 구의원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틀림없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참봉은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눈이 방 구석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서 연희가 그 약재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있어도 없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것을 연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구의원이 꺼낸 약재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연희는 코끝을 세웠습니다. 뜨거운 냄새였습니다. 불기운이 강한 약이었습니다. 열이 높은 사람에게 그런 약을 쓰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을 이겨내야 하는 몸에 불기운을 더 넣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작게,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경순이 보았습니다. 경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약은 더 뜨겁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들었습니다. 구의원이 연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노비가 뭐라 하는 것이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경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와 계산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참봉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구의원에게 어서 약을 다리자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서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에게는 당장 마당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나왔습니다. 사랑채 문이 닫혔습니다. 연희는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경순이 구의원에게 무어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연희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들으며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구의원이 약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연희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레박이 물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위로 사랑채 쪽에서 경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두레박을 멈추고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저 노비가 약에 손댔다. 저 아이가 망쳐놓은 것이다. 마당으로 나온 경순의 얼굴은 붉었습니다. 손에는 약탕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냄새가 이상하다. 색이 이상하다.
저 아이가 틀림없이 손을 댔다고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담을 넘어갔습니다. 하인들이 나왔습니다. 구의원도 사랑채 문 앞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미 죄인으로 몰린 자리였습니다. 입을 열면 오히려 더 불리했습니다. 연희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홍참봉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경순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마당을 훑다가 연희에게 닿았습니다. 무언가를 묻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말 대신 눈빛이었습니다. 오래된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창고에서 보았던 그 눈이었습니다. 경수는 홍참봉에게 당장 저 아이를 창고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두고 보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떨림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홍참봉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흔들렸습니다. 경순이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재촉하듯 홍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참봉은 결국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연희는 창고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발을 끌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약초방에서 맡던 냄새와 비슷한 묵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경순의 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는 귀를 세웠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아전의 목소리였습니다. 고을 관리가 직접 소동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홍참봉이 마중을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순의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요였습니다. 창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졌습니다. 연희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문 앞에 홍참봉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관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맡던 약초 냄새를 한 번 더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속에서 관리의 눈과 연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2개의 약탕기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관리의 명이었습니다. 이 노비가 약을 망쳤다 하고 저 노비가 약을 고친다 하니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 했습니다. 홍참봉도 경순도 구의원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아전 둘이 마루 양쪽에 서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는 구의원의 방식으로 다렸습니다. 약재를 넉넉히 넣고 불을 세게 올렸습니다. 약이 끓는 소리가 컸습니다. 탕탕 소리가 마루를 흔들었습니다. 약 냄새 섞인 연기가 위로 솟구쳤습니다. 구의원은 팔짱을 끼고 그 옆에 섰습니다. 자신의 방식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해왔다는 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연희의 차례였습니다. 관리가 직접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에게 다리라 했습니다. 경순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관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짧고 단호한 동작이었습니다. 경수는 멈추었습니다. 연희는 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경순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연희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가져온 약재를 하나하나 손으로 살폈습니다. 묵은 것은 따로 골라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것도 소리 없이 분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움직였습니다. 손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이 먼저였습니다. 약재의 양을 줄였습니다. 경순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아이가 또 약을 줄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리가 눈짓으로 막았습니다. 장작은 가늘게 쪼개어 불을 낮고 고르게 지폈습니다. 약탕기에서 소리가 달랐습니다. 구의원 쪽의 탕탕 끓는 소리와 달리 연희 쪽에서는 보글보글 낮고 은근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두 소리가 마루 위에서 나란히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는 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을 탕기 옆에 살짝 갖다 대어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뜨겁지 않아야 했습니다. 따뜻해야 했습니다. 약기운이 날아가지 않고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경계를 손바닥이 먼저 알았습니다. 배운 것이 아니라 오래 몸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마루에 서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약탕기의 소리가 너무 달라서 비교가 절로 되었습니다. 경수는 입술을 꽉 물고 있었습니다. 구의원은 연희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팔짱이 풀려 있었습니다. 홍찬봉은 마루 기둥에 기댄 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아전에게 무어라 작게 말했습니다. 아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경순의 눈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연희에게 돌아왔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기까지 연희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불이 약해지면 살렸습니다. 넘칠 것 같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손끝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순도 구의원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두 약탕기에서 올라오는 연기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약탕기가 나란히 마루 위에 놓였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구의원의 것은 진하고 무거웠습니다. 연희의 것은 은은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관리가 석준에게 먼저 구의원의 약을 올리라 했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구의원이 먼저 자신의 약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석준은 부축을 받아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흐렸습니다. 빛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아직 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홍찬봉이 아들의 등 뒤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주었습니다. 경수는 약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석준의 입 앞에 가져갔습니다. 석준이 구의원의 약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씁쓸하고 강한 냄새가 방 안으로 번졌습니다. 모두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끊어질 것처럼 느려졌습니다. 잠시 후 석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숨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가슴 쪽으로 손이 가는 것 같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홍찬봉이 아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구의원은 아직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했습니다. 독을 독으로 치는 방식이라 처음에는 더 힘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에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연희의 약이었습니다. 관리가 고개짓을 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 약그릇에 자신이 달인 약을 따랐습니다. 색이 달랐습니다. 구의원의 것보다 연하고 맑았습니다. 냄새도 달랐습니다.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냄새가 났습니다. 경순이 그 색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석준이 천천히 연희의 약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루 위에 놓인 약탕기에서 마지막 김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연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석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석준의 어깨가 낮아졌습니다.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거칠게 이어지던 숨이 조금씩 고르게 펴졌습니다. 들이쉬는 소리와 내쉬는 소리 사이의 간격이 고른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긴장이 풀리듯 몸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홍찬봉이 아들의 이마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그 손이 멈추었습니다. 열이 내린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마를 짚었습니다. 틀림이 없었습니다. 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희를 오래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구 의원은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팔짱을 끼려다 멈추었습니다. 경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눈이 방 안을 헤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약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는 석준을 연희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관리의 조사는 조용하고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전들이 약초방 봉서를 불러들였습니다. 오래된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오래 먼지가 쌓인 장부였습니다. 습기 먹은 약재를 멀쩡한 것으로 속여 오래전부터 팔아온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수량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봉서는 처음에 발뺌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억울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부 앞에서는 말이 막혔습니다. 구 의원도 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방한 약이 석준의 상태를 악화시킨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열이 높은 사람에게 불기운 강한 약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반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 의원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수십 년 경력이 있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경순의 모함도 밝혀졌습니다. 약을 일부러 섞어 망가뜨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마당에 있던 아전 하나가 그 장면을 보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어라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끝내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개가 내려갔습니다. 홍찬봉은 사랑채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관리가 소매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연희의 노비 문서였습니다. 관리가 그것을 홍찬봉에게 건넸습니다. 홍찬봉은 두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잠시 문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거기 무어라 적혀 있는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홍찬봉은 마당 가운데 놓인 화로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잠시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불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탔습니다.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검게 변하더니 안으로 타들어갔습니다. 노비라는 글자가 먼저 제가 되었습니다. 가는 연기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연희는 그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린다는 것을 연희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손을 꼭 쥐어보았습니다.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이는 천천히 탔습니다.
그리고 다 타고 제가 되었습니다. 홍찬봉이 연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나는 약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 것이다. 처음 창고에서부터 그러했다.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아주 천천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홍찬봉도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잿가루가 가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연희는 그 잿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잿을 모두 흩어버릴 때까지. 떠나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날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서늘한 아침이었습니다. 연희는 아직 어둑한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부엌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약탕기를 꺼냈습니다. 홍찬봉 내외를 위한 마지막 약이었습니다. 홍찬봉은 오래 앓던 무릎 통증이 있었습니다. 마님은 어깨가 자주 아프다 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지만 연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습니다. 약재를 골랐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묵은 것은 빼고 살아있는 것만 남겼습니다. 무릎에는 쇠무릎 뿌리가 좋았습니다. 어깨에는 갈근이 맞았습니다. 연희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불을 낮게 지폈습니다. 약이 끓는 소리가 낮고 은근했습니다. 연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밖으로 아침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다 달여졌습니다. 연희는 두 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향이 부엌 밖으로 퍼지더니 마당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은은하고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이런 향을 내는 것이 약의 목적이었습니다. 냄새가 거칠지 않았습니다. 홍찬봉이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거기 있었습니다. 연희가 약그릇을 건네자 그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에게도 괜찮았습니다. 마님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약을 마셨습니다. 마당에 아침 빛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환하고 맑은 빛이었습니다. 연희는 보따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안에는 속옷 하나와 약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약초방 수련 제안이 들어온 것은 나흘 전이었습니다. 먼 고을의 의원이 연희의 이야기를 관리에게서 들었다 했습니다. 그 의원이 직접 연희를 제자로 삼겠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연희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희는 대문 앞에 서서 마당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화로가 있는 자리를 보았습니다. 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깨끗한 흙바닥이었습니다. 약탕기가 놓여 있던 부엌 앞도 보았습니다. 창고도 보았습니다. 창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섰던 날이 잠깐 지나갔습니다. 홍찬봉이 말했습니다. 가거라. 잘 가거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느려질 것 같았습니다. 발 아래 흙길이 단단했습니다. 아침 바람이 앞에서 불어왔습니다. 보따리가 가볍지 않았지만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연희는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은 많다고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살려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연희는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숨이 죽은 약재를 골라내던 그 손이
결국 자신의 숨도 살려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